당신의 자리는 요양원. 그곳은 노인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며느리 혜미는 제게 고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 지우는 제 가구들을 창가로 끌고 가고 있었죠. 제 74년 인생이 제가 일궈온 이 집과 함께 그 창문 밖으로 내던져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제 손으로 돈을 지불하고 산이 입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장군이었던 오빠 구경이 이미 군 동료였던 오빠 구경이 이미 군 동료였던 오빠 구경이 이미 군 동료니 저는 미연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사랑을 다해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가 저를 존중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요. 지우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줄곧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무 중 순직한 후 저는 당시 갓난아기였던 그를 입양했습니다. 45년 동안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교육, 집, 음식, 그리고 저희 무조건적인 사랑까지요. 혜미는 10년 전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독사와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그녀의 눈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보았고 제 마음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을 한 번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제 아들의 귀에 제 험담을 속삭이며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지훈 씨는 이제 성인이에요. 평생 아주머니라는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제 착하고 순종적이던 지훈은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색해졌고 포옹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혐오감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그들의 악독한 말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 나이를 들먹이며 제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혜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고 저는 너무나 순진해서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이제 아주머니 나이에 맞는 곳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녀는 제가 돈을 들여 꾸민 부엌에서 제가 산 식기들을 씻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백조의 깃털로 감싼 단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고인이 된 남편은 제 명의로 평생연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투자하여 샀던 가치 있는 세 채의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미는 제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없을 때 그녀가 제 서류들을 뒤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지훈에게 제 재정 상태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냥 중이었고 제가 그녀의 사냥감이었던 걸까요? 그 물건들 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어느 날 지훈이 시장에서 돌아온 제게 물었습니다. 혜미는 그의 뒤에 서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 군인연금으로 샀단다. 아들아, 네 아빠가 날 잘 보살펴 주셨잖니. 저는 실제 재산 규모를 드러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직접적이고 사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저금은 있는지, 부동산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들을 피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추궁했습니다. 일이 터진 그날은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우는 퇴근하고 돌아왔고 그의 얼굴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 아내와 저 때문에 방금 싸웠을 법한 얼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혜미는 팔짱을 낀 채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 도발적인 눈빛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제게 알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지우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 집에서 제 위치에 대한 또 다른 어색한 대화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혜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생각해왔어요. 지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를 배신하려는 사람처럼요. 저희는 엄마가 나가서 사시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제 뱃속을 강타하는 주먹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준 후에 제 친아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다니요. 지훈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혜미와 저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저희는 젊고 엄마는 나이가 많잖아요. 혜미는 다가와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사생활이 필요해요. 저희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집에 노인이 있는 건 정말 불편해요. 노인?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얘야, 내가 네가 그렇게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남자의 엄마잖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는 제가 익숙한 그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성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의 인생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우는 겁쟁이처럼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키우고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내 앞에서 저를 변호하거나 저를 배신하는 순간에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군요. 아들아, 이 집은 내가 돈을 낸 거야. 네 아빠의 군인연금으로 산 거라고. 네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은 내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얻은 거야. 저는 그의 양심을 조금이나마 일깨우기를 바라며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요.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돈을 좀 보태긴 했지만 그게 엄마가 여기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돈을 좀 보탰다고? 저는 마침내 소리를 지었습니다. 이 집 전체를 내가 냈어. 네 학비도 내가 냈고 네 결혼식 비용도 내가 냈어. 모든 것을 내가 냈다고. 혜미는 비웃었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이며 경멸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그만 연극하세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 푼돈 같은 퇴직금으로 살고 있을 뿐이잖아요. 저희는 다 알아요. 이것이야말로 낙타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 집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것을 모욕하고 폄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혜미와 지우는 제 진짜 체력을 알 자격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한 후에는요. 일주일 안에 살 곳을 찾으세요. 혜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시내에는 아주머니 연배에 맞는 좋은 요양원이 많아요. 요양원?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에요. 지훈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엄마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난 아무런 돌봄도 필요 없어. 난 아주 건강해. 저는 분노가 저를 집어삼킬 듯한 기분을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혼자 살 돈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요양원에 가면 훨씬 더 잘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제 아들은 마치 제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혜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게 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혜미는 악의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침내 이 집을 새로 꾸밀 수 있어요. 너무 낡고 구식이라 진작 손봐야 했어요.
그 말들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살아온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어쩔 건데? 저는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가게 될 거예요. 혜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아주머니는 가야 해요. 지우는 아내를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제 일생과 모든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늙은 개처럼 집에서 쫓겨나는 대가란 말인가요? 다음 날 혜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친구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집 인테리어 계획을 논했고 제 방을 작업실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드디어 그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나는 거야. 저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몰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 집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혜미는 마치 제가 침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기고 가구 배치를 바꾸었으며 복도에서 저와 스칠 때마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양원 찾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그 가식적인 미소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직 찾는 중이야.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전혀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5째 날, 혜미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시간 다 됐어요. 아주머니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날 협박하는 거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는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 구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니? 안 괜찮아. 지훈이가 날 집에서 쫓아내려 해. 그 애랑 그 아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전화 너머의 침묵은 귀청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할 때가 가장 화가 났을 때였습니다. 뭐라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는 제가 어릴 적 오빠가 이웃집 못된 아이들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오빠. 내가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이제 그는 날 개처럼 쫓아내려 해. 그 빌어먹을 자식이 내가 구경인 줄 알게 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째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혜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서 다른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흉악한 결심이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지우는 며칠 전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를 피하려는 듯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혜미는 커피를 마시며 날씨를 이야기하듯이 선언했습니다. 살 곳을 찾을 시간은 충분히 들였어요.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가운 비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몇 명을 불러서 아주머니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줄 거예요. 아주머니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오전 내내 방에서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미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군대를 지휘하듯이 저를 쫓아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지훈은 제가 본 적 없는 2명의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분들이 엄마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잖아. 내가 널 키웠고, 널 사랑했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연극 그만하세요. 미연 아주머니. 혜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 안쪽 방부터 시작하세요. 그 남자들은 제 가구, 제 사진, 제 기념품, 제 물건들을 거칠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저는 제 74년 인생이 제 물건들과 함께 버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심해. 그 사진. 그 남자 중 한 명이 제 남편의 사진을 거칠게 집어들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혜미는 웃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그건 그냥 낡은 사진일 뿐이에요. 요양원에는 그런 걸 둘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양원? 저는 기겁했습니다. 벌써 신청한 거야? 네, 아주머니에게 딱 맞는 곳을 찾았어요. 성나파일 요양원이라고요. 거기엔 아주머니와 같은 노인분들만 계세요. 아주머니는 분명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이 이사를 감독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제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아들아,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제게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이게 모두에게 더 좋아요. 모두에게 더 좋다고?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슬픔 대신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면 네 아내에게 가장 좋은 거겠지? 혜미는 팔짱을 낀 채 다가왔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훈 씨도 아주머니가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보? 제 아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직 차가운 뿐이었습니다. 혜미 말이 맞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저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내가 네 가족이잖아. 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내가 네 유일한 가족이었어. 과거형이죠. 혜미가 잔인하게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의 가족이에요. 그 남자들은 계속해서 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제 옷, 제 책, 제 약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보석함, 제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소중한 물건들을 담아둔 작은 상자를 옮기려 할 때 혜미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그녀는 보석함을 가리키며 그 안에 분명 감나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 거야. 저는 항의하며 보석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혜미는 제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그냥 낡은 보석일 뿐이에요. 요양원에 가져가 봤자 도둑 맞을 거예요. 그건 내 추억이야. 저는 절망에 삼켜질 듯 소리쳤습니다. 그 목걸이는 남편이 준 거고 그 귀걸이는 엄마가 준 거라고? 맞아요. 혜미는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젊은 사람에게 맡겨 보관해야죠. 지훈 씨, 이거 우리 방으로 가져가세요. 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보석함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제 가장 소중한 추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럼 당신들 마음속에서 나는 겨우 이런 존재였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돈을 뽑아내고 버릴 수 있는 현금 인출기였던 거니? 엄마,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는 얼굴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과장이라고? 처음에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입양했어. 내 젊음, 내 돈, 내 모든 인생을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거니? 혜미는 과장되게 손뼉을 쳤습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미연 아주머니, 저희는 아주머니가 그를 입양했다는 걸 다 알아요. 5분마다 한 번씩 모두에게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이 집은 내가 샀어. 저는 제가 반평생을 살아온 이 벽들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네 학비도 내가 냈고 네 결혼식도 내가 주관했어. 네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거라고. 천만에요. 혜미는 가볍게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푼돈 같은 퇴직금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변변한 아파트 한 채도 빌릴 수 없을걸요. 푼돈 같은 퇴직금.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여러 날 만에 혜미는 처음으로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안 아주머니, 연극 그만하세요. 그녀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들이 제 물건을 계속 옮기는 동안 저는 혜미가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드디어 그 늙은 할망구를 쫓아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결국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더니 바로 마음을 바꾸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순순히 나갔어? 전화 너머의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저항할 수 있겠어요? 돈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늙은 할망구가 성나파의 요양원에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겠죠. 문제 해결.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치 드디어 버려야 할 성가신 물건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제 74년 인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혜미는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비싸요. 저희가 전부 리모델링하고 나면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새를 줘도 돼요. 정말 대단한 투자죠.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시끄럽게 굴면 어떡해? 그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시끄럽게 굴 수 있겠어요? 요양원에 사는 정신 나간 할망구 말을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지훈 씨가 제 편이잖아요.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해 줄 거예요. 저는 그들의 계획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혜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마지막 의자를 옮겼습니다. 제 방은 텅 비었고 마치 제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4년 인생의 길가에 쌓인 몇 개의 상자로 압축되어 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짐 다 옮겼습니다. 그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상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성나파의 요양원. 혜미가 제가 말하기 전에 가로채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안 돼.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야. 내가 어디에 둘지 직접 결정할 거야. 미연 아주머니, 또 이러지 마세요. 지훈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요양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게 묻지도 않고? 난 믿을 수 없어. 당신들이 내 동의 없이 날 요양원에 가두려 하다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제 아들은 제가 익숙한 그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기선 누가 엄마를 돌봐주고 밥도 주고 친구도 되어줄 거예요. 난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어줄 필요 없어. 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있을 거야. 혜미는 경멸스럽게 웃었습니다. 미연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없어요. 아주머니는 짐이고 골칫거리예요. 우리가 드디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한 후에 그들은 저를 버려야 할 낡은 가구처럼 취급했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요양원, 그곳의 노인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혜미는 대문을 가리키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가요. 지우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키운 여인을 이제 낯선 사람처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세게 밀어서 저는 길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훈아, 저는 크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네 엄마잖아. 더 이상 아니에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엄마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문 밖으로 나가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제 짐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제 오빠 구경이 문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즉시 알아본 세 명의 남자, 그의 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 오빠는 이미 72세였지만 퇴역 장군으로서 그의 기세는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빳빳한 군복,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 날카로운 눈빛, 온몸에서 권위와 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혜미와 지우는 오빠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오빠가 누구인지, 그의 군 계급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빠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여동생을 자기 집에서 쫓아낼 만큼 용감한 두 사람이란 말인가? 구경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침묵은 기청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제게 고함을 지르던 혜미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발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구경 오빠는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표준적인 걸음으로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세 동료, 조상교, 왕소교, 그리고 진상이가 그의 양옆을 따랐습니다. 구경 장군님? 지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뭘 몰랐다는 거냐? 구경 오빠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여동생을 들개처럼 쫓아내는 것을 보러 올 줄 몰랐다는 거냐? 혜미는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군님,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이라고? 구경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74세 여인을 자기 돈으로 산 집에서 쫓아내는 게 집안일이라고? 이웃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 군사작전과 꼬짖는 소리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혜미는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장군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해서 저희가 특별한 보살핌이요. 조상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의 집을 쓰레기처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군. 혜미는 미쳐버렸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이 여자는 큰 문제예요.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고요. 왕소교는 비꼬듯이 웃었습니다. 문제? 이 배은망덕한 놈을 키운 여자가 문제라고? 당신들은 우리 일에 간섭할 자격이 없어. 혜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구경 오빠는 그녀의 얼굴에 거의 닿을 듯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일이 내 여동생과 관련된 한 세상 모든 일에 내가 간섭할 겁니다. 지훈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장군님, 제발 저희가 좀 분명히 밝히게 해주세요. 뭘 분명히 밝히겠다는 거냐? 구경 오빠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너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우고 교육시키고 집을 주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네가 이렇게 그에게 보답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냐? 내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 거냐? 진상이가 길바닥에 던져진 상자들, 옆으로 다가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서류, 가족 사진, 그리고 약들이 있습니다. 모두 쓰레기처럼 땅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저희가 던진 게 아니에요. 혜미는 필사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이사업체, 사람들이 잠시 거기에 둔 거예요. 이사? 구경 오빠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사를 허락했지? 우리가 이사하는 거예요.
지훈이 애써 단호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것입니다. 장군님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릴 적과 같은 보호의지,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할 때 그가 보여주던 그 분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미연아, 이 집 정말 네가 돈 주고 산 거니? 네. 제 목소리는 격앙되고 떨렸습니다. 남편의 군인 연금과 제 저축으로 샀어요. 소유권 등기 서류도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혜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슬픔 대신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내가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했니? 구경 오빠는 휴대폰을 꺼내 조상교에게 그 황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돼. 혜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이럴 수 없어. 왜 안 돼? 왕소교가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에게 숨기고 싶은 뭔가라도 있는 거냐?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여기 사는 건 맞지만 이 집은 제 여동생 미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 오빠는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여동생이 몇 년 전부터 나에게 맡겨둔 소유권 등기 사본이 있다. 혜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 모든 계획이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그 푼돈 같은 퇴직금으로 살고 있을 뿐이잖아요. 푼돈 같은 퇴직금? 조상교가 웃었습니다. 여사님, 대령의 아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혜미는 혼란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조상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세 채의 부동산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 채의 부동산?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구경 오빠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너에게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지. 그렇지? 이 녀석아, 그녀는 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말도 안 돼. 혜미는 소리쳤습니다. 만약 그렇게 부자였다면 벌써 다 써버렸겠죠.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내 여동생은 매우 검소한 사람입니다. 왕소교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아껴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입양한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미는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균형을 잃은 것처럼요.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아직 이게 다가 아니다. 구경 오빠는 이 순간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진상이, 저들에게 은행 잔고를 보여줘. 진상이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의 미연, 현재 계좌 잔고 73억 5천만 원. 지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3억 5천만 원? 이것은 부동산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조상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총자산이 1호 0억 원이 넘는 여인입니다. 혜미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농담일 거야. 당신들은 날 속이고 있어. 난 농담하는 게 아니야. 저는 마침내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네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야. 이게 바로 네가 네 집에서 쫓아낸 가난한 늙은 할망구의 진실이라고. 구경하던 이웃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문은 들불처럼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혜미는 수십 명의 이웃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연. 그녀는 제게 다가오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다는 걸 알았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구경 오빠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여사님, 오늘 당신이 끼친 피해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군님, 혜미는 필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냐? 조상교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여인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냐? 당신들이 그녀의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냐? 당신들이 노인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냐?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지훈이 땅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그는 제 엄마예요. 제게는 권리가 있어요.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 구경 오빠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그저 대응망덕한 양자일 뿐이야. 이제 네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혜미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계획했다고?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또 다른 가슴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없앨 계획을 세웠던 거니? 혜미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혜미, 언제부터였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답을 알아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한 날부터였니? 아니면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였니? 첫날부터요. 혜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눈치 없는 늙은 할망구가 지긋지긋했어요. 아주머니는 제 남편과 저를 제대로 살게 두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고백은 폭탄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웃들은 숨을 들이켰고 지우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으며 제 오빠와 그의 동료들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모두 들었지? 구경 오빠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군. 혜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 긴장해서 아무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조상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첫날부터 미연 씨를 없앨 계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혜미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엄마를 쫓아낼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여보. 그들이 제 말을 왜곡하고 있어요. 혜미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답해. 지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고집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날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존재하지 않는 출구를 찾아 절망적으로 헤매었습니다. 침묵이 바로 대답입니다. 구경 오빠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백이기도 하죠. 그때 왕소교가 동정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연 씨, 오늘 밤 묵을 곳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저는 눈물이 다시 고이는 것을 느끼며 항의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샀어. 여기는 내 집이라고. 다시 당신의 집이 될 겁니다. 구경 오빠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내일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혜미는 법적 절차라는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장군님, 저희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변호사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요. 가족끼리? 진상이가 비꼬듯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5분 전까지만 해도 미연 씨를 낯선 사람처럼 문 밖으로 쫓아냈잖아. 그건 다 오해였어요. 혜미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다면 저희는 절대로. 그녀는 갑자기 멈칫하며 더 나쁜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뭘? 구경 오빠가 위험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을 끝내세요, 여사님. 조상교가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들은 절대로 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까?
저희는 절대로 요양원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혜미는 상황을 수습하려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는 고통의 심연에서 힘을 찾아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들은 훨씬 더 잔인했을 거야. 내 모든 것을 삼키려 했을 거라고. 혜미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저는 마음속에서 힘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 서류를 훔쳐본 것도 알아. 네가 계속 지훈에게 내 재정 상태를 물어본 것도 알아. 네가 이 모든 것을 몇 달 동안 계획했다는 것도 알아. 말도 안 돼. 혜미가 항의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에게서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처럼요. 혜미, 이게 사실이야? 엄마 서류를 계속 훔쳐봤어.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미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어려움에 처했거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씁쓸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들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내 보석함을 빼앗아 간 것이 네가 돕는 방식이었니? 혜미는 제가 보석함을 언급하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난 훔치지 않았어요. 훔치지 않았다고? 완소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미연 씨의 보석을 가져갔는지 설명해 보시죠. 그냥 그 보석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혜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에게서 보호한다는 거냐? 구경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입으로 말했던 그 요양원의 도둑들에게서 말인가? 그 자리에 있던 이웃들이 더욱 큰 소리로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장 아주머니는 분개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혜미 씨, 어떻게 미연 씨에게 이럴 수 있어요? 미연 씨는 당신에게 늘 잘해줬잖아요. 이건 아주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혜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장 아주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미연 씨는 내 20년 지기 이웃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당신들한테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제 편에 서서 혜미와 지훈을 비난했습니다. 그들 둘은 순식간에 온 동네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적 압력은 그들을 질식시킬 지경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꺼져. 이웃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야. 사유지? 제 맞은편에 사는 박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여기는 미연 씨의 집이야. 꺼져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지. 혜미는 그제야 자신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비명, 잔인한 행동, 공개적인 고백이 모두 수십 년간 저를 알아온 이웃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지훈아, 저는 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봐. 이게 네가 원했던 거니? 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남자가 되는 게? 지훈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이유였니? 저는 가슴 아프게 물었습니다. 내 가치, 엄마로서의 내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는 거였니? 아니요. 그는 재빨리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혜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공간? 어떤 공간? 지훈아, 구경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네 엄마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 말인가? 엄마. 저희는 엄마 물건을 가로채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항의했습니다. 아니라고? 진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네 아내가 친구에게 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팔 거라고 전화로 말했는지 설명해 보시죠. 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죠? 네 아내가 전화 통화를 너무 크게 했으니까요. 진상이가 대답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계획을 다 들었어요. 혜미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비밀, 모든 거짓말이 온 동네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꾸민 짓이야. 그녀는 제 오빠와 그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러 온 거야. 여사님, 구경 오빠가 극도의 인내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내 여동생이 전화해서 울면서 너희들에게서 쫓겨날 뻔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너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제때 도착한 것뿐입니다. 범죄? 지훈이 공포에 질려 몰았습니다. 노인 학대, 불법 침입, 재산 강탈, 협박. 조상교가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더 계속 말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을 합치면 몇 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구경 오빠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연아,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 애를 보호하는 거니? 그는 제 아들이에요. 저는 그 말만 했습니다. 그는 그저 현혹된 것뿐이고 조종당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국 제 아들이에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그 두 사람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황 변호사의 벤츠를 타고 갔고 구경 오빠와 그의 동료들은 다른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과시이자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혜미와 지우는 마당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혜미는 집 안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조상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두 분, 황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권자인 미연 씨를 대표하여 여러분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건 괴롭힘이에요. 혜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와서 우리를 협박할 수 없어요. 저희는 아무도 협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여러분에게 통보하러 왔습니다. 이 집을 비울 시간이, 이사 시간 주어졌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다가왔습니다. 비우다니요. 우리가 왜 비워야 하죠? 아들아,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항상 내 명이었어. 어제 너희들이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낸 거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여기 살 수 있잖아요. 지훈이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있어요. 혜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훈 씨, 바보예요. 그 사람은 복수하러 온 거예요. 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과 내 존엄성을 되찾으러 온 거야.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원본 등기 서류, 지불 영수증, 그리고 모든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연 씨가 이 집의 유일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합니다. 혜미는 그 서류들을 낚아채듯 가져가 절망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실수나 법적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가짜야. 그녀는 서류들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서류들은 위조된 거라고. 여사님, 변호사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우는 마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 모든 것이 엄마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들아. 저는 가슴 아프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뿐만이 아니야. 시내에 있는 그 아파트도, 공원 옆에 있는 그 오피스텔도 다 내 거야. 모두 네 아빠가 내게 남긴 유산이야. 새 채의 부동산? 혜미는 말을 더듬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 채의 부동산에다 7, 3억 5천만
원에 은행 잔고까지 있다고? 구경 오빠가 만족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이변한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것입니다. 혜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소식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부자였다면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나는 사치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가족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선호했어. 지훈에게 일의 가치와 노력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주머니는 여왕처럼 살 수 있었잖아요. 혜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었어.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왕소교가 혜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어제 오후에 당신은 미연 씨를 협박하고 공공연히 모욕했으며 그녀의 재산을 가로챌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혜미는 그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들이 알아요? 당신들은 저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와 살고 싶지 않다는 당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소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대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니? 지훈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니?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니? 아니면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존엄성을 줄 생각이었니? 아니요. 그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혜미 때문이에요. 혜미가 계속 저에게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물건들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도 나를 위한 것이었니? 저는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은 정말 통제가 안 됐어요. 혜미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 그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불쌍한 척하지만 저희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무슨 피해? 조상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속은 피해자요. 혜미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하고 우리가 가난한 줄 알게 만들었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속인 적이 없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너희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 내 원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결정이 옳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훈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처음부터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 때문에 너에게 잘해줬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었어. 혜미는 자신이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연 씨,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진실을 알았으니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 황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 분, 저희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혜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소송, 불법 침입, 노인학대, 협박, 재산 강탈. 변호사는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지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들이 저를 감옥에 가두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아들아, 저는 가슴 아프게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나를 이 집 문 밖으로 밀어냈을 때 너는 이미 내 마음속 무언가를 죽였어. 너는 우리 사이의 신뢰를 죽였고 너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죽였어. 내가요? 방금 내뱉은 말은 지훈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혜미는 한편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혜미는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오해 때문에 자기 아들을 망칠 수는 없어요. 오해.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물건들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이 오해라고? 내 보석함을 빼앗아 간 것이 오해라고? 내 동의 없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오해라고? 저희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혜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주머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너희들에게 가장 좋았던 거겠지. 왕소교가 그녀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고칠 수 있도록요. 한 번의 기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에게 45년의 기회를 주었어. 내 젊음, 내 돈, 내 모든 인생을 너에게 주었어. 하지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너는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다 혜미 때문이에요. 그는 아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 그 사람이 제 귀에 헛소리를 해서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혜미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당신도 그 사람이 나가기를 원했잖아요. 안 그래요? 천만을. 지훈이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혜미가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몇 번이나 불평했잖아. 우리만의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황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고 이는 그의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혜미 씨,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지훈 씨를 조종하여 그의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혜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조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나가기를 원했어요. 혜미, 입 닥쳐. 지훈이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 입 닥치지 않을 거야. 혜미가 소리쳤습니다. 죽으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쫓아내기로 동의했어. 부경 오빠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연아, 충분히 들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이 천만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과 혜미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 주세요. 안 돼. 지훈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제가 맹세코 변할게요. 맹세코 좋은 아들이 될게요. 지훈아. 저는 웅크려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 어제 네가 나를 이 집 문 밖으로 밀어냈을 때 너는 이미 내 마음속 무언가를 죽였어. 너는 우리 사이의 신뢰를 죽였고 너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죽였어. 하지만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영원히 엄마 아들이에요. 아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 내 아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서 아내가 나에게 이러지 못하게 했을 거야. 내 아들은
내가 그를 위해 한 모든 희생을 소중히 여겼을 거야. 혜미는 지훈이 거의 졌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연 씨,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훈 씨도 아주머니에 대해 계속 불평했어요. 그는 늘 아주머니가 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그가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할 용기를 주었을 뿐이에요. 혜미, 입 닥쳐. 지훈이 그녀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상처는 입혀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지훈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나를 짐으로 여겼던 거니? 지훈은 절망적으로 저를 보며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네 침묵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대답을 이미 알려주었어. 저는 말하며 땅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상규가 변호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즉시 퇴거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이 2시간 주어집니다. 그 후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2시간? 혜미가 소리쳤습니다. 2시간 안에 우리 평생의 짐을 어떻게 다 챙겨요? 그럼 당신들은 미연 씨를 5분 만에 쫓아낼 때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왕소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미는 제게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미연 씨, 잘 생각하세요. 만약 아주머니가 저희를 고소하면 이 사건은 분명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아니, 구경 오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정정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은 배은망덕한 아들이 자기 돈으로 산 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요. 진상이가 덧붙였습니다. 어제 동네 절반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웃들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마치 그의 말을 증명하듯이 장 아주머니가 그때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연 씨, 괜찮으세요? 어제 미연 씨 댁에서 있었던 일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괜찮아요. 장 아주머니. 저는 이웃의 지지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혜미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혜미 씨, 미연 씨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은 늘 당신 편을 들어줬잖아요. 우리 다른 이웃들은 당신 같은 며느리는 인성이 별로라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을 변호해줬다고요. 천만에요. 혜미가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장 아주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미연 씨가 우리한테 몇 번이나 우리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는지 알아? 몇 번이나 우리에게 당신에게 더 기회를 주라고 부탁했는지 알아? 혜미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장 아주머니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당신도요. 장 아주머니가 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너무 실망스럽네요. 당신 어머니가 혼자 당신을 키우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보답하는 거라고? 우리 남편이랑 나랑 어젯밤 내내 어떤 괴물이나 되어야 자기 엄마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요. 지우는 장 아주머니의 질책에 수치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분명히 온 동네의 여러 남력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 아주머니, 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목격하신 상황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장 아주머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집 창문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들이 미연 씨 물건을 어떻게 던졌는지, 그를 어떻게 밀쳤는지 봤어요. 그리고 그가 울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웃고 있는 것도 봤어요. 혜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똑똑히 봤어요. 장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가구를 창문 밖으로 던질 때 당신은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이 소동에 이끌려온 것이었습니다. 박 아저씨, 김 아주머니 가족 모두 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어제 일어난 일을 비난했습니다. 미연 씨, 김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모두 미연 씨를 지지해요. 그들이 어제 한 짓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맞아요. 박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혜미와 지우는 이 동네에서 이미 평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앞으로 아무도 그들을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혜미는 자신이 소송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체면까지 모두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녀의 이미지는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혜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한쪽 말만 듣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본 것을 믿습니다. 박 아저씨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악독한 며느리가 무고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황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격 증인이 있으니 이 소송은 법정에서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지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이게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직장을 잃을 거예요. 제 평판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요. 네 평판? 저는 씁쓸하게 되풀이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 평판을 걱정하니? 그럼 나는? 내가 어제 당한 모욕을? 그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그것들은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지훈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고소하면 제 인생은 정말 망가질 거예요. 네 인생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여자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미 망가졌어.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혜미는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미연 씨, 만약 아주머니가 고소를 취하하면 저희 둘 다 아주머니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약속할게요. 더 이상 저희를 볼 일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너희 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이 네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고 싶어.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두 분, 짐을 챙길 시간이 2시간 주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집 안에 남아있는 모든 물건은 몰수될 것입니다. 혜미와 지우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돈, 동네의 존경,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자유까지도요. 미연아, 구경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짐 챙기는 것을 직접 감독할래?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까? 제가 직접 감독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더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할 거예요. 이어지는 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미와 지우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고 제 오빠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변호사는 옆에서 TV를 주시했습니다. 그 TV는 남겨두세요. 지훈이 거실에 플러그를 뽑으려 할 때 조상교가 말했습니다. 그건 미연 씨가 돈을 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같이 산 거예요. 지훈이 미약하게 항의했습니다. 영수증 있어요? 왕소교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집안의 모든 대형 가전제품, 가구, 수리 비용을 제가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녀가 제 보석함을 여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즉시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그건 네 것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보석을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혜미가 거짓말했습니다. 네 것 중에 어떤 것이 네 것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반지와 목걸이는 내 어머니와 남편이 내게 남긴 거야. 너는 감나가는 보석이 하나도 없잖아. 혜미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증명할 수 있지.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훈과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미 모든 보석의 사진을 찍어두었어. 심지어 몇몇 귀중품의 보증서도 보관하고 있어. 혜미는 마치 불에 데인 듯 즉시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절도,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덧붙였습니다. 조상규가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혜미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좌절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계획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내 부동산을 가로챌 계획? 나를 없앨 계획?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그저 짐이었으니까요. 혜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주머니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이제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저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혜미라는 사람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식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나,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우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제가 한때 알던, 제가 키웠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그때 혜미에게 홀렸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우리가 아직 젊고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부부들은 다 자기만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네가 내 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진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라도 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격앙되어 주먹으로 테이블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때 분명 미쳤었나 봐요. 혜미가 엄마 보고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엄마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어요.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너는 혜미가 나를 네 엄마가 아니라 문제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어. 지우는 흐느꼈습니다. 정말 만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엄마? 대체 어떻게 해야 엄마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지훈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어제 그 순간 나는 정말이지 지난 45년 동안 낯선 사람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 혜미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좌절과 원한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식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다 챙겼습니까? 왕소규가 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혜미가 원한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의 그 푼돈 같은 불쌍한 물건들을 이 불쌍한 늙은 할망구의 집에서 다 옮겼다고요. 이제 됐죠? 혜미 씨. 황 변호사가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의? 혜미는 비꼬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당신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리한 말을 한마디 더 할 때마다 당신들의 법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혜미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조상규가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자물쇠공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자물쇠를 교체할 것입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확실히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돌아올 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왕소교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리고 저희의 감독하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물쇠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트럭에는 어제 길바닥에 내던져졌던 제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제 물건들을 요양원에 보낸 줄 알았어요. 저는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로챘습니다. 구경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혜미가 요양원에 전화했을 때 저희도 전화해서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아주머니의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있나요? 저는 희망이 차서 물었습니다. 모두 있습니다. 진상이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몇 장 훼손된 사진들도 복원했습니다. 오빠와 그의 친구들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들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가구들을 하나씩 집 안으로 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구, 제 사진, 제 추억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미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오빠가 있었을 뿐이고 이것은 네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거야.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편안한 삶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 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법정까지 가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지훈이 고집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매우 엄격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혜미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물었습니다. 지역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모든 정신적, 재정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연 씨에게 5년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중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말입니다. 혜미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즉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봉사요? 맞습니다. 왕소규가 웃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말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징역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당신들의 모든 죄인이 명백히 명시될 것입니다. 혜미와 지훈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물쇠 공이 작업을 마치고 저에게 새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 마침내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연아, 구경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옆에 있어줄까? 이 많은 일이 있었으니 말이야.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의 강인함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이 평온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혜미와 지우는 그들이 부른 택시에 짐 가방을 끌고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엄마가 저를 용서해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년 전 제가 막 입양했을 때 그 겁 많고 사랑이 필요했던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집 밖으로 잔인하게 밀어냈던 그 남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지훈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한 뉘우침과 진정으로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만약 제가 모든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요?
제가 정말 사회봉사를 하고 정말 배우면요? 그럼 아마도 저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혜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좌절과 원한이 가득한 얼굴로 차에 올랐습니다. 지우는 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고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엄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아들아. 저는 제 자신이 아직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그 택시는 제 삶과 제 마음을 파괴했던 두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택시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견뎌야 했던 고통, 모욕, 그리고 공포도 함께 태우고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정으로 제 집에서 혼자 있었던 첫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제 인생의 그 극적인 변화 이후 저는 새 집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저축한 돈의 일부로 도시 외곽에 산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제 얼굴에 비치고 있었고 저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온을 되찾은 후 제가 새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그 소송은 3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혜미와 지우는 변호사가 법정에 가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한 후 즉시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지역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를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의 결백과 그들의 잔인함을 증명했습니다. 혜미는 지금 성나파의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에 저를 가두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가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매우 무례하게 대했지만 점차 그 어르신들의 연약함과 존엄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대소변을 치우고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우는 시내의 다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사가 한 달 전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을 돕다가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당신에게 처음 했던 짓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추문은 그들 둘의 명성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지훈의 상사는 그가 한 일을 알고 난 후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혜미가 일하던 옷가게도 손님들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인을 아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제 오빠 구경은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제가 지훈을 키우는데 너무 몰두하여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의 남매애를 되찾았습니다. 내가 진작 개입했어야 했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작 그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막았어야 했는데 오빠는 몰랐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조차도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어. 옛 이웃들, 장 아주머니, 박 아저씨, 김 아주머니도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연 씨의 용기가 우리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장 아주머니가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돈의 일부를 다른 가정폭력 피해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와 함께 저는 학대받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도울 때마다 저는 제가 침묵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반평생을 살았던 그 집은 두 아이를 둔 젊은 부부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구석은 모욕과 배신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새 집이 바로 저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아무도 저를 다시 해칠 수 없는 곳이죠. 2주 전, 저는 지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행간마다 눈물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의 자신의 일, 그가 돌보는 노인들, 그리고 그가 저에게 처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매일매일 더욱 깊이 깨닫고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가 썼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이 외로움 때문에 올 때마다 저는 엄마를 집 밖으로 밀어냈던 그날 엄마의 울음소리를 떠올립니다. 저는 죄책감의 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편지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엄마,